오은하는 새벽 4시가 되기 전 눈을 떴다. 시계 알람보다 먼저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방 안은 아직 밤과 아침의 경계에 서 있는 듯 어둑했고 창문 밖은 고요했다. 하지만 오은하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불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향하자마자 반사적으로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에서 맵쌀을 퍼내 대야에 담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쌀알의 감촉이 오히려 그녀를 깨웠다. 쌀을 씻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부엌에 퍼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새 15년이 지났다. 그 후로 매일같이 새벽에 쌀을 씻고 시루를 달구며 떡을 쪘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이 노동은 오은하의 정신을 붙드는 버팀목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오은하 씨는 참 강해요.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강한 게 아니라 쓰러질 수 없었던 거라고. 유일한 아들 윤태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쌀을 씻어 불리며 은하는 잠시 멈춰서서 거실로 눈길을 돌렸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부부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옛날이다. 남편과 그녀가 처음 떡집 간판을 걸었던 날.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살아가던 때였다. 그때는 작은 가게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은 풍경이 되었다. 살아야지. 아직 멀었어. 은하는 고요하게 혼잣말을 했다. 주전자 물이 팔팔 끓기 시작했고 찜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운 쌀가루를 체에 내리며 눅눅하지 않게 고루 골랐다. 30년 넘게 다져온 손길은 자연스레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떡틀에 쌀가루를 담아냈다. 온기 있고 부드러운 떡 냄새는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냄새를 맡을 때면 은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늘 단단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았던 그녀에게 세상은 참 모질게 굴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고 가장 쉽게 무시당했다. 하지만 은하는 그럴 때마다 묵묵히 새벽을 버텼다. 떡을 팔아번 돈은 오롯이 아들 태식의 교육비로 흘러들어갔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끼니를 김치 한 쪽으로 때울 때도 있었다. 그래도 아들만 보면 배가 부른 듯 마음이 따뜻했다. 태식은 그런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모범생이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고집스럽게 노력하는 아이였다. 은하는 그런 태식이 자랑스러웠다.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복지센터에서 일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은하는 잠시 마음이 저렸다. 돈이 넉넉하지 않은 분야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선택을 지지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결국 사람이라고 살아보니 그게 맞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고 태식이 30을 넘겼을 때 그는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장미나 깔끔한 인상과 점잖은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다. 복지 관련 일을 한다는 그녀는 태식과 같은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은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두 사람이 서로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은하는 가진 것을 있는 대로 꺼내 썼다. 손주를 볼 수 있다면 그 정도 희생은 아무렇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 하준이 태어났다. 그날만큼은 은하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받은 날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은하는 누군가가 볼까 싶어 몰래 눈물을 훔쳤다. 하준아, 너 오느라 고생했다. 작은 생명은 투명한 숨을 내쉬며 이 세상을 향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이 은화의 가슴속에서 묵은 외로움을 흔들어 깨웠다.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 아들을 키운다는 건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고 싶었다. 그렇게 은화의 삶은 다시 우리라는 단어로 묶이게 되었다. 혼자였던 삶에 다시 따뜻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집안엔 손주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하는 믿었다. 이제 정말 고생 끝이구나.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우리라는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은하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이 이미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폭풍은 바로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서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분유병이 미지근해질 즈음 거실 고요를 깨는 건 하준의 짧은 숨과 가습기 소리뿐이었다. 장난감이 널린 카페 뒤에서 윤태식은 허리를 펴며 은하를 바라봤다. 밤을 통째로 태운 눈빛, 그러나 어조는 낮고 공손했다. 어머니, 15평으론 너무 비좁아요. 유모차만 놔도 거실이 꽉 차요. 그 말에 장민아가 곧바로 이어붙였다.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32평은 넓고 관리도 힘드시죠. 저희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필요. 그 단어가 어딘가 뼈에 닿았다. 은하는 물끄러미 방 문턱을 보았다. 하준이 내일쯤이면 그 문턱을 넘을 것 같은 예감. 아이의 보폭은 빠르고 집의 벽은 변하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저울이 흔들렸다. 한쪽엔 남편과 젊은 날이 고스란히 붙은 벽지와 문틀의 스크래치가, 다른 쪽엔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비워둔 바닥이 올려졌다. 하준이가 넓은 데서 기어다니면 덜 다치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손주라는 두 글자는 생각보다 묵직했다. 결심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만 입 밖으로 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 바꾸자. 대신 내 아빠 사진은 내가 가져간다. 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하를 안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요. 미나는 주방으로 달려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순간 방 안을 채웠다. 말의 온도와 같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러나 방향을 바꾸기엔 충분한 온기. 이사 준비는 놀랄 만큼 매끄러웠다. 미나는 리스트를 만들고 태식은 박스를 주문했다. 은하는 처음엔 그저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상자를 접고 옷장을 비웠다. 남편의 셔츠가 나온 서랍 앞에서 손이 멈췄다. 목선이 닳아 반들거리는 셔츠, 어깨선이 넓어 보이게 만들겠다던 농담이 따라붙는 듯했다. 그녀는 셔츠를 접어 얇은 종이에 싸고 박스에 보관이라고 적었다. 손끝에 묻어나는 먼지가 갑자기 따뜻했다. 32평 거실의 액자들을 내리다 옛 돌잔치 사진이 튀어나왔다. 태식이 앙증맞게 웃는 사진, 떡 케이크 위에 작은 토끼 모형. 은하는 사진 속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지. 몰라서 용감했지. 그 사진을 품에 꼭 안고 마지막으로 베란다를 훑어보았다. 햇빛이 가장 길게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녀는 여름이면 모시를 털고 겨울이면 귤 껍질을 말렸다. 모든 계절이 앞질러 지나갔다. 이사 당일 트럭 2대가 아파트 앞에 나란히 섰다. 엘리베이터 안이 상자 냄새로 가득 찼다. 은하는 이삿짐 기사에게 떡을 건네며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말했다. 말은 언제나 예의 바르고 가벼웠지만 발걸음은 콘크리트처럼 무거웠다. 현관 문턱을 넘기 전 은하는 문틀을 손끝으로 한번 쓸었다.
툭 아주 미세한 요철이 만져졌다. 그건 가족의 손이 수백 번 문을 열고 닫으며 남긴 흔적. 그녀는 그것을 손끝으로 가져와 아무도 모르게 가슴 주머니에 넣는 흉내를 냈다. 새로 들어선 태식과 미나는 순식간에 32평의 표정을 바꿔놓았다. 흰색 간접 조명, 밝은 원목 테이블, 소파 옆엔 하준의 플레이펜. 미나는 커튼을 하늘색으로 골랐고 벽엔 아기 발도장을 액자에 넣어 걸었다. 은하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 젊어졌네. 서늘한 질투가 목 뒤를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대신 묵직한 안도감이 내려앉았다. 아이가 넘어져 올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그것이면 됐다. 반면 은하가 들어선 15평은 첫인상부터 작았다. 문을 열자마자 싱크대가 보였고 왼쪽으로 돌면 방 하나, 얼굴을 돌리면 곧장 화장실. 베란다는 콘크리트 선반 하나가 공간의 끝을 알려주듯 뚝 끊겨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익숙한 떡집의 향 대신 페인트의 미세한 화학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청소하기도 편하겠지. 저녁이 되어서야 짐이 자리를 찾아갔다. 냄비는 낮은 서랍에, 믹싱볼은 싱크 위 선반에, 남편 셔츠는 옷장 가장 높은 칸에, 가족 사진은 침대 맞은편 벽에 걸었다. 작은 방이 갑자기 조금 넓어 보였다. 그러나 침대에 앉아 발을 내리니 발끝이 곧장 벽을 건드렸다. 여유 대신 깔끔함이, 거주 대신 수납이 이 집의 덕목인 듯했다. 전화가 울렸다. 태식이었다. 어머니, 불편한 건 없죠? 응, 괜찮다. 필요한 가전 있으면 말해요. 이번 달에 정리해서. 됐다. 너희는 하준 잘 재우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32평에서 보이던 서쪽 붉은 석양 대신 이번엔 맞은편 건물의 외벽이 가까이 다가왔다. 창틀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스침과 낯설음을 동시에 전했다. 은하는 얇은 카디건을 걸쳤다. 이 집에서의 첫 밤은 어쩐지 반쯤 서 있는 듯한 잠이 될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조용한 소음들이 순서대로 들려왔다. 위층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복도 끝 아이 울음이 아주 얇게 길어지는 소리, 누군가 배달 상자를 끌고 지나가는 소리. 은하는 그 소리들을 천천히 익혔다. 낯선 집의 야간 지문을 손끝으로 읽는 일처럼. 그리고 아주 늦은 시각, 자신이 방금 만든 선택을 손끝으로 다시 읽었다. 나는 내 공간을 줄여 아이의 계절을 늘렸다. 문장으로 만들자 마음이 조금 정돈되었다.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몸은 이미 이 집의 복도를 거리로 기억했다. 부엌 길이는 3걸음, 시루를 올릴 자리는 창가에서 2발 치우친 오른쪽. 손에 익은 도구들의 위치를 옮겨 놓으니 작은 부엌이 갑자기 넉넉해졌다. 그녀는 쌀을 씻으며 생각했다. 공간은 줄어도 손의 넓이는 줄지 않는다. 물 위에서 맴도는 쌀알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 빛은 다짐처럼 가라앉아 바닥에 고르게 깔렸다. 이윽고 전화의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하준이 새로 꾸민 32평 거실에서 뒤집기를 성공한 순간 태식이 급히 찍어보낸 사진이었다. 하준의 하얀 발뒤꿈치가 반짝였다. 은하는 미소를 지었다. 잘했다, 우리 하준.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차갑고 고요한 집의 벽을 타고 번졌다. 그 순간만큼은 선택이 선명해졌다. 손주가 처음 뒤집은 그 자리, 그 넓은 바닥이 자신이 비워준 자리임을, 비워준 만큼 아이가 채울 수 있음을. 그러나 말의 온도는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 은하는 그것도 알고 있었다.
공손했던 제안이 생활이 되면 부탁이던 말은 권리가 되고 감사의 인사는 습관이 된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시루를 눌렀다. 단단히 수평으로 쌀알 하나도 치우치지 않게. 마음도 그리 눌렀다. 그래도 괜찮아. 그녀는 또 한 번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그 말 끝에 아주 얇은 금이 생기는 소리를 들은 건 오은하 자신뿐이었다. 이사는 끝났지만 관계의 균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오은하는 일주일에 2번 아이 얼굴을 보겠다는 설렘으로 32평 그 집을 찾곤 했다. 그 집은 한때 그녀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방문 전에 초인종을 눌러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다. 현관문을 열며 며느리 장민아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마침 아주 낮잠 깼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 태식도 반갑게 맞았다. 은하는 늘 반찬통이 든 가방을 들고 다녔다. 미역국, 불고기, 멸치볶음, 애호박나물. 겨우 손주 보러 가는 길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 다들 기분 좋게 웃었고 하준이는 그녀 품에서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이 은하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유는 사소했다. 방문 횟수, 시간, 타이밍.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은 하준이 예방접종 있어서 힘들어요. 내일 오실래요? 오늘은 미나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싶네요. 처음엔 이해했다. 젊은 부부도 생활이 있으니 자신들이 원하는 일정이 있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문자 한 줄로 방문을 미루는 일이 점점 늘어가자 은하는 어렴풋하게 느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연락을 하고 찾아갔을 때였다. 현관문은 열렸지만 며느리 얼굴에는 미세한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오시기로 하셨었죠. 그 작은 망설임이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은하는 웃으며 말했다. 응, 반찬 좀 가져왔어. 하준이는 자나? 내 자고 있어요. 깨우면 다시 재우기 힘드니까요. 오늘은 그냥 놓고 가실래요? 그 말 끝에서 문틈이 자연스럽게 좁혀졌다. 완전히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는 이 집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사건은 느닷없이 찾아왔다. 어느 평일 오후 은하는 떡집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와 씻으려던 참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왼손엔 서류 봉투, 오른손엔 명함.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거주하시는 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그 남자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 집 새로 매수한 사람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다. 그 말은 은하의 귓속에서 천천히 퍼지며 머릿속까지 얼려버렸다. 네네. 뭐라고요? 매매 계약 다 끝났고요. 다음 주 명도일이라 이사 일정 조율하려고 왔습니다. 연락이 잘 안 돼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은하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집이 팔렸다고? 누구 마음대로? 도대체 어떻게? 잠깐만요. 이 집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거기엔 매도인 윤태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기댈 곳을 찾아 벽을 더듬었다. 그게 무슨... 그럼 다음 주 안까지 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일정 어려우시면 말씀 주세요. 가능한 조율은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인사를 하고 복도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머리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태식이다. 은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다. 5번째 만에 전화는 연결되었다. 민수 아니. 태식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을 팔았다니 무슨 소리야? 잠시 침묵. 그리고 돌아온 목소리는 낯설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업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나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 명의 아니잖아요. 제 명의였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원룸 마련해 드릴게요. 혼자 사시는데 넓은 집 필요 없잖아요. 그 마지막 문장. 은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이 오지 않았다. 혼자라는 실감은 이렇게 잔인하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깨달았다. 아들을 키우며 버텨온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은하는 32평 집으로 갔다. 찾아가 따져야 했다. 이유를, 진심을, 그들의 마음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연 것은 아들이 아니라 사돈 장옥분이었다. 사돈? 어쩐 일이세요? 태식이 있습니까? 아, 얘기 못 들으셨어요? 미나랑 태식이가 저희 보고 같이 살자고 해서요. 이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장옥분의 말은 부드럽지만 칼처럼 예리했다. 그 순간 은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음을, 자신이 천천히 밀려나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제 그들은 대놓고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필요 없다. 그 잔혹한 말이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오은하는 떡집 문을 반쯤만 올려놓고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로 걸어갔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맑게 울렸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중개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 등기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주소를 말하자 중개사는 빠르게 등기부 등본을 열었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의 손가락이 중간에서 멈췄다.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이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돼 있네요. 가처분이요? 화면 속 활자들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채권자 윤태식, 목적 처분행위 금지. 중개사는 조심스레 설명을 보탰다. 누군가 법원에 신청해 이 부동산을 일단 묶어둔 겁니다. 매매도, 담보도, 임대차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아들이군요. 은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발 뒤꿈치가 차갑게 식었다. 집을 팔아버린 작은 집은 이미 손에서 떠났다. 그런데 큰 집은 아들이 미리 법으로 묶어두었다. 길을 막아놓고 되돌아보지 않겠다는 그런 문장 같았다. 이거 풀 수는 있나요? 법원 결정이라 쉽게는 가처분을 취소하려면 본안에서 다투거나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와 구청 민원실로 향했다. 발길을 돌려도 제자리인 하루 같았다. 민원 창구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었다. 종이는 차갑고 매끈했으며 글씨는 잔혹할 만큼 선명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서류를 천천히 훑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처분금지가 처분 문구 옆에 신청인 대리인 김앤장 법무사가 찍혀 있었다.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그녀 모르게 그녀의 삶을 문장 몇 줄로 묶어 놓았다. 그때 문득 몇 달 전의 오후가 불쑥 되살아났다. 며느리 장민아가 흰 파일을 안고 들어오던 날이었다. 어머니, 센터 보조금 정산 때문에요. 서류 몇 장만 도장 좀 행정 절차라 금방 끝나요. 미나는 웃었고 태식은 바쁘다며 휴대폰을 보다가 도장함을 꺼내어 주었다. 인감 도장과 도장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은하는 글자를 다 읽지 못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낱말들이 줄줄이 이어졌고 미나는 손가락으로 박스칸들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만요, 어머니. 여기랑 여기. 그때 그 서류들 중 하나가 한정후견 신청서였을까? 재산관리동의 후견개시 청구라는 문구가 지금 눈앞에 등기 서류 위 문장들과 겹쳐 보였다. 멀쩡히 일하는 사람을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는 자의 칸으로 밀어넣는 법의 말. 은하는 서류를 접으며 씁쓸히 웃었다. 나는 오늘 새벽에도 시루를 올렸다. 나는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해가 벽을 비스듬히 타고 흘렀다. 싱크대에 앉아 그녀는 서랍을 뒤졌다. 하얀 파일, 그날 미나가 두고 간 복사본 몇 장이 비스듬히 끼어 있었다. 제목들은 여전히 딱딱했고 문장들은 여전히 불친절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읽을수록 의도는 또렷해졌다. 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한정후견, 재산관리 동의서, 진술서 가족. 간격 일정한 글씨가 기계처럼 서술했다. 어머니의 판단력이 가끔 흐려진다. 경제적 피해에 우려가 있다. 보호가 필요하다. 누가 누구를 보호한단 말이냐? 은하는 펜으로 빈 여백을 꾹 눌렀다. 종이에 작은 자국이 움푹 파였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태식.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무얼 정리하니? 내 삶을? 어머니, 법적으로 다 문제 없어요. 어머니도 서명하셨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라고 엄마를 서리로 묶었니? 잠시 침묵. 이어서 건조한 한숨.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예요. 통화는 미끄러지듯 끝났다. 보호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보호의 얼굴로 다가온 통제, 효도의 목소리를 흉내낸 약탈. 은하는 전화를 뒤집어 놓고 눈을 감았다. 해가 지고 방 안이 푸르게 가라앉았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은하는 손을 썼다. 손이 움직이면 생각이 정돈되곤 했다. 그녀는 국수 반죽을 했다. 밀가루에 물을 치고 소금을 조금 넣어 꾹꾹 치댔다. 반죽이 매끈해질수록 호흡이 길어졌다. 도마 위에 반죽을 덮고 시계를 보고 다시 서류를 폈다. 법원의 말을 법원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울음은 증거가 아니고 억울함은 절차가 아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결심은 맑아졌다. 내일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종이에 적었다. 1. 구청 법률상담 번호 확인. 2. 법률구조공단 위치운영 시간 메모. 3. 병원 예약 일반 정신건강인지기능 평가 문의. 4.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회수 여부 점검. 5. 등기 부가처분 결정문 사본 정리. 종이 위에 글자가 작은 등불 같았다. 쌀 한 톨 한 톨을 시루에 고르게 펴듯 해야 할 일을 균등하게 나눠 올려놓는 일. 그녀가 평생 몸으로 배워온 방식이었다. 자정이 지난 후 창밖에 바람이 잦아들었다. 은하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어제와 달랐다. 빼앗긴 자의 눈빛이 아니라 되찾을 사람의 눈빛. 침대에 눕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등기부 등본을 다시 폈다. 처분금지가 처분이라는 6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속삭였다. 법으로 묶였으면 법으로 풀지. 그 말은 다짐이자 선언이었다. 내일 그녀는 종이에 적은 순서대로 움직일 것이다. 가슴은 아직 아프고 손은 떨리지만 새벽이 오면 쌀을 씻듯 마음부터 헹굴 것이다. 그리고 시루를 올리듯 절차를 올릴 것이다. 김이 충분히 오르면 굳은 것들은 풀리고 모인 것들은 단단해진다. 그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오은하는 이른 오전 떡집 앞 셔터를 반쯤 내린 채 법률구조공단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번호표 어-37. 벽시계 초침이 질질 끌리는 소리를 들으며 손가방 속 서류들을 수십 번 만지작거렸다. 등기부 등본, 처분금지가 처분 사본, 미나가 내밀어 찍게 했던 각종 동의서 사본까지 이름 옆에 도장 자국이 묵직한 돌처럼 가방 안에서 흔들렸다. 다음 A-37번. 문을 열자 네모 반듯한 책상이 보였고 건너편에 검은 안경을 쓴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명찰엔 서강현 변호사. 그는 먼저 물을 건넸다. 긴 이야기셨죠? 차근차근 들려주세요.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말했다. 집을 바꿔 살게 된 과정, 작은 집이 팔렸다는 통보, 큰 집에 걸린 처분금지가 처분, 그리고 원룸이면 충분하다는 말. 서 변호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메모에는 단단한 글씨가 빠르게 쌓였다. 핵심은 2가지입니다. 그가 펜을 멈췄다. 첫째, 후견의 문제. 어머니가 의사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법원에 입증해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가처분의 문제. 후견이 종료되면 처분 금지의 필요가 약화됩니다. 병행해서 가처분 취소 또는 이의를 준비하죠. 제가 멀쩡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의학적 소명과 생활 사실로요. 신경인지 검사, 진료 기록,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 새벽떡을 빚고 가게를 꾸려온 거래 내역, 영수증, 납품 문자, 거래처 진술. 일상 기능을 증명하는 게 법원 언어에선 굉장히 설득력이 큽니다. 서 변호사는 체크리스트를 건넸다. 진료 예약,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6개월 매출 입금 내역, 알바생 급여이체 내역, 단골들의 진술서 양식, 시루 올리는 과정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까지. 울분은 중요하지만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감정은 어머님의 것이고 종이는 법원의 것입니다. 그는 한 장을 더 꺼내 보였다. 그리고 복지센터.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면 어머니 사건에도 큰 전환점이 됩니다. 내부 기록이나 정황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은하는 즉시 한 사람을 떠올렸다.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어머님이라 부르던 직원, 배지은. 그날 저녁 은하는 지하철역 근처 카페 구석자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고 잿빛 카디건을 걸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어머님, 지은 씨,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머뭇거림 끝에 지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표님 미나 씨가 직원들한테 반말하고 야근 수당도 안 주고 그것도 문제지만 회계가 이상해요. 어떻게요? 후원금이 현금으로 자주 빠져요. 현장 지원이라고 기재되는데 영수증이 없거나 사진이 가짜예요. 정부 보조금도 급히 이체됐다가 다시 대표 개인 계좌로 돌아오고요. 카드 전표에 해외 결제가 몇 번 보였고 명품 매장에서 찍힌 것도 있습니다. 지은은 두 손을 꽉 모았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름칙했어요. 그리고 태식 대리님도 알았던 것 같아요. 가슴이 저릿했다. 은하는 한숨을 삼켰다. 지은 씨, 나 혼자선 못 이겨.
도와줄 수 있나요? 잠시 침묵. 지은은 주위를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필요하죠. 전표, 회계장부 일부, 허위 수급자 파일.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조심해서 모아볼게요. 대신 안전장치는 챙겨주세요. 다음 날 서 변호사는 절차와 선을 분명히 했다. 개인정보는 가립니다.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근거를 확보해야 해요. 내부 문서 반출은 최소화, 대체로 사본매 모정황, 캡처 중심. 가능한 한 원본의 위치 폴더 경로 작성자와 작성일을 기록하고 메타데이터가 남도록 하세요. 녹음은 대화 당사자로서 본인 보호 목적 범위에서만.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은 암호화해서. 그는 증거 수집 가이드라는 제목의 얇은 팩을 건넸다. 항목마다 체크박스가 있었다. 파일명, 규칙, 날짜, 분류요지, 사건 타임라인 표, 금전 흐름, 도식화 예시. 법의 언어로 번역되는 일상의 언어였다. 시간은 두 갈래로 흘렀다. 새벽엔 은하가 시루를 올렸고 낮엔 떡을 포장했다. 해가 기울면 지은은 조심스레 작은 조각들을 모았다. 회계장부의 열람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날짜가 나오게 각도를 조정하고 현장 지원연금 증빙 없음 메모를 베껴 적었다. 허위 수급자로 의심되는 명단에 빨간 점을 찍고 미나가 지시하는 음성 몇 구절을 녹음했다. 현금으로 빼. 증빙은 나중에 만들지. 사진은 지난번 걸로 돌려. 모를 거야. 보름이 지나자 작은 상자 하나가 꽉 찼다. USB, 프린트 사본, 지은에 잡힐 메모, 그리고 타임라인 표.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감싸쥐었다. 떡집에서 쓰는 노끈으로 묶어봉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포장. 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들은 증거를 분류했다. 회계 부정 정황, 허위 수급 등록, 후원금 유용 의심, 직무상 횡령 정황, 그리고 후견 관련 서류의 경위. 충분합니다. 서 변호사는 고개를 들더니 덧붙였다. 이건 형사 영역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과 언론 둘 다 고려합시다. 공익성은 명백해요. 다만 타이밍을 조절해야 해요. 후견 종료 심판과 가처분 취소에 불리하지 않도록. 그는 모니터에 후견 종료 심판 청구서 초안을 띄웠다. 청구인 오은화. 피후견인 지위 종료의 필요성 의학적 소명 검사 첨부 예정. 일상 기능 입증 사업 영위거래 내역제 잠자 진술. 후견 제도의 악용 정황 서명 경위. 정보 비대칭. 경제적 이익 추구 의심. 어머니, 여기 판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짧게 적어주세요. 정서는 짧게, 사실은 길게. 은하는 펜을 들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빚습니다. 제 생업은 제 판단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손이 덜 떨렸다. 서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이웃 진술은 제가 양식 드릴게요. 거래처 사장님, 단골 손님, 납품 기사님. 오은하가 어떻게 일하는지 객관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며칠 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질문을 던졌다. 오늘 날짜, 계절, 거꾸로 숫자 세기, 그림 그리기. 은하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바늘이 가리키는 위치, 사과와 시계 그림의 차이, 돈 계산. 검사 결과지를 봉투에 넣어 나오는데 어깨에 놓인 손이 가벼웠다.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다. 밤마다 은하는 작은 방 책상 위에서 종이를 정리했다. 파일 이름을 날짜로 시작하게 바꾸고 타임라인 표에 체크를 늘려갔다. 집 교환 제한 서류 서명, 강요 작은 집 매각 통보 큰 집 가처분 사돈의 입주 매수인의 방문. 사건의 선부는 더 이상 그녀를 덮치지 않았다.
그녀가 그 위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정도면 바람이 어머니 쪽으로 조금은 불 겁니다. 그리고 공익제보 전문 기자 한 명을 곧 연결해 드릴게요. 수사를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킵시다. 프린터는 밤새도록 종이를 토해냈다. 검은 글자들이 하얀 종이 위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오은하는 출력물을 가지런히 쌓아 손바닥으로 꾹 눌렀다. 눌러져 묶인 종이 뭉치에서 작은 열이 전해졌다. 시루 뚜껑을 여는 순간처럼 김이 어렴풋이 올라오는 듯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새벽이 오면 또 쌀을 씻을 것이다. 그리고 낮이 오면 증거를 더 씻고 말릴 것이다. 손으로 삶을 버티던 방식 그대로 법의 말로 번역해 세상 밖에 내놓을 것이다.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동맹은 생겼다. 이제 다음 문을 두드릴 차례였다. 한지웅 기자는 첫 만남부터 메모를 아끼지 않았다. 질문은 짧고 정확했다. 돈이 빠져나간 날짜, 메모에 남긴 표현, 지시한 사람의 말투까지 시간 순서대로요. 서강현 변호사가 옆에서 타임라인을 펼쳐 보였다. USB는 밀봉 봉투에 담겼고 복사본과 대조표가 번호표처럼 붙었다. 오은하는 자신의 떨림이 법률 서식의 정갈함에 조금씩 진정되는 걸 느꼈다. 취재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오래갔다. 후원자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 사유와 사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로 받아 대조했다. 지은이 적어놓은 파일 경로와 영수증 번호가 한지웅의 노트에서 하나씩 체크 표시로 바뀌었다. 현금 출금 후 동일 금액 카드 결제, 이건 상쇄 흔적이네요. 현장 지원 사진이 지난해 것과 동일해요. 배경의 달력이 작년 9월. 사실들이 낱말을 벗고 수치와 날짜가 되자 은화의 가슴은 이상하게 덜 아팠다. 아픔 대신 분노가, 분노 대신 집중이 자리를 채웠다. 방송 일정이 잡힌 날, 은하는 떡집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다. 뉴스 예고 영상에는 부모를 모시는 모범 부부라는 기존 기사들의 자막이 지나가고 이어 후원금은 어디로 갔나라는 붉은 질문표가 떠올랐다. 화면이 어두워지더니 센터 간판이 클로즈업 되었다. 함께 순복지센터. 앵커의 낮은 목소리. 가족효행으로 알려진 복지센터 운영 부부가 후원금과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단독 보도 한지웅 기자입니다. 첫 장면은 장부였다. 특정 날짜 옆 빨간 원, 현금 300만 원 출금. 바로 아래 줄, 대표 카드 명품. 화면이 분할되어 급히 계산하는 그래프가 떴다. 지은의 음성이 모자이크된 인터뷰로 이어졌다. 현장 지원이라면서 빈 봉투를 사진만 찍고 같은 사진을 몇 번이나 돌렸었어요. 미나의 지시가 담긴 녹음이 짧게 나갔다. 현금으로 빼. 증빙은 나중에 만들지. 지난번 사진 그대로 쓰면 몰라. 이어진 내레이션은 후원자 인터뷰를 담았다. 아이들 방과 후 수업에 써달라고 보낸 돈이었는데요. 이렇게 될 줄은. 지자체 관계자의 자막도 붙었다. 정밀 감사 착수. 화면 하단에는 흐릿하게 가려진 윤태식 장미나의 이름이 번갈아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은화의 증언. 얼굴은 모자이크, 목소리는 변조되었지만 문장은 그대로였다. 저는 도장을 찍었지만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호가 아니라 배제가 되었고 제 집은 다름 아닌 가족의 말로 묶였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땀이 흘렀다. 방송이 끝나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번호표처럼 쏟아지는 통화 요청. 그중 하나 태식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내가 말을 가졌다.
우리 인생 끝내려고 작정했어요? 내가 먼저 내 삶을 없앴지. 뒤이어 미나의 메시지가 줄줄이 도착했다. 오해, 함정, 잠깐만 기다려달라. 문장들은 모두 우리로 시작했지만 그 우리의 은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밤새 포털 실시간 검색어엔 센터 이름이 올랐다. 기사 아래 댓글은 매서웠다. 효자효부 마케팅, 복지 사각지대를 파먹은 사람들, 후원 취소. 은하는 댓글을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가게 수첩을 펼쳐 내일의 떡 수량을 적었다. 게달에 콩설기, 쑥개떡 하준이 좋아하던 거. 메모 끝에 작은 별표를 그렸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먼저 움직이는 오랜 방법이었다. 새벽이 오기 직전 전화 한 통이 더 왔다. 지은이었다. 어머님, 방금 대표님이 직원 단체방에 글 올렸어요. 허위 보도 법적 대응이래요. 그런데 몇몇 직원이 저한테 귓속말로 응원해줬어요. 무서우면 지금 그만해도 돼요. 아니요. 저 끝까지 할래요. 아이들 눈빛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말에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 떨어진 밤 전화선 너머로도 전해지는 결심이었다. 다음 날 오전 감사팀이 센터로 들어갔다. 회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캐비닛을 열고 하드디스크를 포장했다. 유리문 너머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미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고 태식은 말없이 뒤를 따랐다. 화면 하단 자막이 바뀌었다. 압수수색. 화면 끄트머리의 지은이 작은 실루엣으로 지나갔다. 은하는 TV를 끄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부엌 창턱에 팔꿈치를 대고 김 빠지는 주전자를 바라봤다. 정오 무렵 떡집 문을 여니 낯익은 손님이 들어와 말을 꺼냈다. 사장님 TV 봤어요. 뭐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떡 사주시는 게 제일 큰 힘이죠. 은하는 웃었다. 웃음의 두께가 오래된 대나무 채처럼 단단했다. 손님이 나가자 그녀는 방금 빚어낸 쑥떡 하나를 접시에 올려 창가에 놓았다. 햇빛이 떡의 표면을 반짝이게 했다. 세상 어느 화면보다 믿을 수 있는 빛. 해질 무렵 한지웅이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내일 후속으로 지자체 감사 착수와 수사 본격화 다룹니다. 인터뷰 요청이 오겠지만 법무 절차 먼저 가시죠. 말씀은 최소, 문서는 최대. 네. 오늘 보도 고마웠어요. 고마워하실 건 없어요. 사실이 길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은하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젊은 날 남편과 처음 떡집 간판을 올리던 순간 사진 속 문짝 위 간판 글씨는 서툴렀고 웃음은 환했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레 붙잡았다. 보여줬어. 우리가 사는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혼잣말이 방 안에 얇게 번졌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고 골목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휴대폰은 여전히 진동했지만 은하는 소리를 껐다. 내일 새벽에도 쌀을 씻어야 했다. 오늘의 노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바퀴는 법과 기록과 시간의 길 위를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알았다. 싸움은 화면에서 시작되었지만 끝은 언제나 손에서 난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을 올렸다.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며 김이 오르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 퍼지는 습기, 눈에 보이지 않는 열. 은하는 뚜껑을 조금 열어 상태를 살피고 다시 딱 맞게 덮었다. 불세기를 낮추며 중얼거렸다. 이제 익을 차례다. 세상의 온도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화면 밖에서, 그녀의 주방에서, 그리고 법원의 책상 위에서. 후견 종료 심판기일은 짧았고 결정문은 단호했다. 피청구인 오은화의 의사결정 능력 충분.
한정후견 종료. 서강현 변호사가 말없이 결정을 내밀자 은하는 종이의 모서리를 엄지로 천천히 쓸었다. 종이는 얇았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무게는 철 같았다. 이어진 절차는 숨을 고르듯 매끈했다. 법원 서류 봉투에 다시 한 장 처분 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 묶여있던 사슬의 체결핀이 탁 하고 빠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이제 문은 열립니다. 서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문턱은 높아요. 강제 집행을 신청하죠. 법이 열어주는 문일수록 천천히 정확히 넘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서 날짜가 잡혔다. 일주일의 잦은 퇴거 유예가 붙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부탁한 유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문 앞에서 자신도 서서히 숨을 고를 필요가 있었다. 그날 오후 은하와 서 변호사는 32평 현관 앞에 섰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복도를 가늘게 스쳤다. 문이 열리자 태식이 서 있었다. 한때 밝았던 피부톤은 칙칙했고 눈빛은 퀭했다. 미나는 뒤쪽에서 모자를 움켜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법원 결정문입니다. 서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숨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은하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내 자리를 다시 찾을 뿐이야. 미나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하준이 생각은요? 아이가, 내가 했던 말을 돌려줄게. 은하가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원룸이면 충분하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복도 조명이 한 번 깜빡였다. 은하는 서류의 마지막 장에 빨간 도장이 찍힌 곳을 가리켰다. 일주일 드릴게. 그동안 정리해. 일주일은 이상할 만큼 조용히 흘렀다. 간간히 열린 문틈 사이로 플라스틱 상자들이 줄줄이 나왔다. 아이 장난감, 액자, 커튼. 현관 앞에는 투명 테이프 자국이 붙었다 떨어지며 희미한 흉터를 만들었다. 이웃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하세요와 어휴, 세상의 사이 어딘가의 말들을 흘렸다. 은하는 그 말들 위를 건너 떡집과 집 사이를 묵묵히 오갔다. 명도일 아침, 회색 조끼의 집행관과 보조 인력이 현관 앞에 섰다. 서 변호사가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시간은 2시간. 쟁송 있으면 현장에서 기록합니다. 문이 열리고 트럭 기사들의 하나, 둘이 복도에 얇게 쌓였다. 태식은 마지막 서랍을 비우다 말고 돌연 멈춰섰다. 그의 손끝에서 작은 쇠열쇠 하나가 달그락 굴러 바닥을 쳤다. 결혼 초 은하가 비상용으로 만들어준 예비 열쇠였다. 엄마. 그가 낮게 불렀다. 그때 내가 익히 봤던 날 엄마가 뭐라 했는지 기억해? 문은 안에서 열어라. 밖에서 두드릴 일이 없게. 은하가 대신 대답했다. 목젖 언저리가 뜨겁게 타올랐다. 근데 너는 밖에서 두드리는 법을 배웠지. 그리고 먼저 내 문을 닫았어. 미나가 마지막 박스를 안고 문턱 앞에서 멈칫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다. 사과는 늦었고 늦은 사과에도 자리가 있다. 그 자리는 이 문턱이 아니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트럭은 분리수거장 앞을 돌아 나갔다. 복도엔 테이프 조각과 먼지만 남았다. 집행관이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줄을 긋고 고개를 숙였다. 명도 완료 확인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현관 안은 갑자기 넓어졌다. 정막이 깊게 내려앉았다. 은하는 신발을 벗었다. 발바닥이 차가운 마룻결을 읽었다. 집은 낯익은 향기를 뿜지 않았다. 오히려 비어있음의 냄새, 먼지와 햇빛이 섞인 미지근한 공기.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았다. 커튼 레일 끝에 남은 작은 나사 자국, 소파가 있던 자리의 사각형 자국, 벽 모서리에 아주 작게 남은 긁힘. 집이 지난 시간을 증언하는 방식은 늘 조용했다. 주방으로 가 싱크대를 열었다. 배수구에서 희미한 쇳내가 올라왔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은하는 속으로 문장을 만들었다. 돌려받는 것보다 되돌려 놓는 일이 더 어렵다. 창을 활짝 열자 바람이 구석까지 쓸고 갔다. 묵직한 정막이 허리를 세우듯 펴졌다. 은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걸레를 짰다. 물이 하얀 양동이 속에서 동그랗게 소용돌이쳤다. 거실 구석부터 기역자로 벽을 따라 천천히 밀어나갔다. 걸레가 지날 때마다 쌓여있던 희미한 때가 얇게 벗겨졌다. 손바닥에 닿는 마찰이 기묘하게 안심을 주었다. 내가 한다. 내 힘으로. 내 집에서. 해가 기울 즈음 집은 사람을 맞을 수 있을 만큼 정돈을 되찾았다. 은하는 베란다 문을 열고 오래된 초록 화분 하나를 끌어냈다. 말라붙은 흙을 손가락으로 긁어내고 새 흙을 부었다. 스패툴라가 흙을 가르며 작은 이랑을 만들었다. 바람이 흙냄새를 들어올렸다.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은하는 낮게 중얼거렸다. 다시 심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 변호자의 메시지였다. 형사선고 선고기일 통지. 다음 주. 은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보냈다. 그 다음 메시지는 지은에게서 왔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직원 몇 명, 다른 센터 면접 보러 가요. 짧은 글에 묘한 온기가 있었다. 어떤 것은 잃었지만 어떤 것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선고기일, 법정은 차가웠다. 판사의 목소리는 담백했다. 피고인 윤태식 징역 3년, 피고인 장미나 징역 4년. 보조금 환수, 취업 제한 명한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다.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 판결문은 정의라기보다 온도였다. 끌어넘치지 않도록, 그러나 식지 않도록. 그 온도가 긴 시간 끝에 적정에 가까워졌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버스창에 저녁놀이 번졌다. 창틀 위에 턱을 갠 아이가 초콜릿을 쥔 손으로 유리창에 원을 그렸다. 둥근 자국이 금세 사라졌다.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 은하는 생각했다. 남는 것은 결국 손의 기억, 몸의 습관, 그리고 문턱을 넘는 법. 그날 밤 그녀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으로 바닥을 한 번 더 문질렀다. 마른 걸레가 보송한 소리를 냈다. 손바닥을 펴 바닥에 올려놓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돌아왔다. 불을 끄기 전 은하는 현관문을 한 번 열었다가 닫았다.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방 안으로 퍼졌다. 문틀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처음 이 집을 떠나던 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였다. 여기는 내 집. 이 문은 안에서 연다. 창밖은 어두웠고 부엌 조리대 위 스테인리스가 희미한 달빛을 반사했다. 은하는 주전자에 물을 채웠다. 내일 새벽에도 김은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김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이다. 문턱을 넘는 일을 배운 손으로 그녀는 다시 삶을 익힐 것이다. 면회는 생각보다 짧았다. 플라스틱 의자 2개와 유리 1장, 그리고 수화기. 은하가 들고 있는 수화기 표면엔 지난 사람들의 체온이 얇게 남아 있었다. 유리 너머 윤태식은 살이 빠졌고 어깨가 좁아 보였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은 늦게 왔지만 오기 전까지의 긴 시간을 끌고 들어왔다. 은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늦었지. 그래도 한 번은 들어야 했어. 태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준이 잘 지내요?
잘 지내. 은하는 짧게 답했다. 이어붙이고 싶은 문장들이 목구멍에서 뭉텅뭉텅 걸렸지만 더하지 않았다. 용서는 문장보다 호흡이 먼저여야 한다는 걸 이제 안다. 이번 면회에서 그녀는 선을 그었다. 한 달에 한 번 하주는 데려올게. 면회는 내가 정한 날만.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정한 만큼만.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창에 그의 미세한 움직임이 얼룩처럼 남았다. 전화가 끊기고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다. 작별의 손짓 대신 은하는 유리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여기까지다. 경계의 신호였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으로 논두렁이 짧게 스쳐갔다. 초겨울 볕이 논을 반짝이게 만들고 바람이 갈대의 이삭을 옆으로 눕혔다. 은하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펼쳤다. 송금 사이사이에 지난 몇 달의 모래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듯했다. 이제는 쓸어내리자.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다짐이 살 냄새처럼 따뜻해졌다. 떡집은 다시 새벽 4시에 불이 켜졌다. 첫날은 오래된 단골 둘이 일부러 이른 시간에 찾아와 문 앞에서 기다렸다. 다시 열었네요, 사장님. 늦어서 미안해요. 은하는 웃으며 고개 숙였다. 맵쌀은 충분히 불었고 시루는 김을 제대로 품었다. 떡매지라는 소리가 가게 벽에 반사되어 쿵 하고 낮게 울렸다. 그 울림이 은하의 등뼈를 곧게 세웠다. 진열대 위엔 백설기, 약밥, 쑥개떡이 차례로 올라갔다. 첫 손님이 쑥개떡을 베어 물며 말했다. 향이 돌아왔네요. 돌아온 건 향뿐만이 아니었다. 손의 감, 눈의 분량, 불의 때. 무너졌던 루틴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다. 오후가 되면 가게 문 옆 의자에 동네 어르신들이 한두 명씩 앉았다. 잠깐씩 세상 소식이 오갔다. 누군가는 뉴스에서 본 복지비리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다. 어휴, 죄송해요. 괜한 소릴. 괜찮아요. 은하는 조용히 웃었다. 부끄러워해야 할 건 자신이 아니라 거짓의 장부였다. 부끄러움은 대상이 아니라 자격에 붙는다는 걸 요 며칠 동안 충분히 보았다. 배지은에게서 간간히 메시지가 왔다. 조사 후속, 환수 절차, 직원들의 새 일자리 소식. 언니나 대표님 같은 호칭 대신 늘 어머님이라 불렀다. 이상하게도 그 호칭이 덜 무거워졌다. 피가 아닌 연대가 부르는 가족의 이름. 어느 날 지은이 직접 들렀다. 따끈한 현미차와 함께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직원들이 조금씩 모았어요. 어머님 재개장 축하 겸. 받기 어려운 돈이네. 받아주세요. 우리가 살아남는 방식이라서요.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다. 무게보다 마음이 먼저 손을 눌렀다. 하준을 만나는 날에는 떡집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다. 버스에서 내리자 작은 발걸음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할머니. 하준의 발 뒤꿈치가 햇빛에 번쩍였다. 은하는 무릎을 낮추어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떡집 냄새를 맡고는 코를 벌름거렸다. 오늘은 콩고물 인절미야. 인절리. 혀가 굴러간 대답에 은하는 배시시 웃었다. 벤치에 앉아 작은 접시에 떡을 잘라주며 아이가 묻지 않은 질문에 혼잣말로 답했다. 너에게는 상처의 도감을 보여주지 않겠다. 대신 반죽의 비율과 기다림의 시간을 가르치자. 아이가 떡가루를 입가에 묻히고 웃었다. 그 웃음은 장부에도 재판 기록에도 적히지 않는 종류의 증거였다. 살아있다는 증거. 밤이면 집은 조용했다. 현관문은 안에서 열리고 발코니로 들어온 바람은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은하는 가끔 안방을 나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두 팔을 천천히 벌리고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나는 여기에 있다.
지난달까지는 돌아왔다였지만 이번 달부터는 이따로 바뀌었다. 동사는 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자리는 곧 사람의 모양을 만든다. 가끔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엄마, 하준이 오늘 키 컸어요. 그래, 다음 달에 보자. 필요 이상의 안부는 묻지 않았다. 과거를 재현하는 대화는 서로를 다시 과거로 데려간다. 은하는 미래로 가기로 했다. 미래는 작은 계획에서 시작된다. 다음 주 발주, 다음 달 세금, 다음 면회의 날짜, 다음 떡의 맛. 미래는 언제나 다음이라는 입구를 통해 들어왔다. 주말이면 은하는 베란다 화분을 손봤다. 지난번 갈아 넣은 새 흙이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물을 주고 손가락으로 흙을 고루 부풀렸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다시 심자. 단어는 같은데 뜻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되찾자였고, 다음엔 세우자였고, 오늘은 나누자였다. 더 큰 의미를 심을 땅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한지웅 기자에게서 감사 메시지가 왔다. 추가 보도 마무리합니다. 어머님 인터뷰는 여기까지로 할게요. 그래요. 이쯤이 딱 좋겠네요. 사람들의 관심은 진실을 견인하는 힘이지만 동시에 사생활을 훼손하는 바람이 되기도 한다. 은하는 적정 온도를 배웠다. 끓어오를 때 적고 식어갈 때 덮는 일. 그건 법정에서도 주방에서도 똑같았다. 어느 늦은 밤 은하는 낡은 상자를 열어 오래된 테이프를 꺼냈다. 남편과 젊은 날의 목소리가 담긴 카세트였다. 재생 버튼을 눌러도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고무 벨트가 늘어난 모양이었다. 그녀는 버튼을 떼고 조용히 웃었다. 고치면 된다. 내일 시내에 있는 수리점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살다 보면 다시 들을 수 있게 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 목소리들은 사람을 앞으로 밀지 않는다. 대신 뒤로 넘어지지 않게 받쳐준다. 새벽 4시 다시 물이 끓었다. 김이 시루를 감싸며 천천히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은하는 시루를 열기 전 손등으로 김의 온도를 먼저 재었다. 딱 좋다. 뚜껑을 여는 순간 부드러운 흰 김이 방 안으로 퍼졌다. 그녀는 그 김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나는 되찾았다. 집을, 이름을, 그리고 나를. 손을 모아 떡을 뒤집고 결을 정리했다. 손끝에 남는 뜨거움이 심장까지 전해졌다. 김은 다시 올라오고 방 안에 따뜻한 습기가 찼다. 창밖은 아직 어둡다. 그러나 어둠 위로 얇은 빛의 막이 하나 깔리고 있는 게 느껴졌다. 문턱 앞을 지나며 은하는 마지막으로 문고리를 살짝 눌러보았다. 딸칵. 안정된 소리가 손끝에 박혔다. 여기는 내 집. 이 문은 안에서 연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고 불을 약간 올렸다. 오늘의 떡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내일의 삶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한 달에 한 번 유리창 너머의 아이 웃음으로 매일 새벽 시루 위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계속해서 솟아오를 것이다.